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차기 정부를 이끌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선출됐고 인수위에선 당선인의 공약에 착수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엔 여가부 폐지, 집무실 이전과 같은 당선자의 공약들이 논쟁으로 번지기도 했는데요. 대선에서 정책 검토, 검증에 책임이 있던 언론은 그동안 어떤 행동을 취해왔는지, 또 윤 당선인은 어떤 미디어 정책을 펼쳐나갈지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SNS 커뮤니티에 퍼진 윤 당선인의 공약,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해보는 팩트체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의 언론관은 어떤지 이목이 집중되는 때인데요. 오늘은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의 미디어 정책과 또 언론의 반응들 짚어보겠습니다. 송경재 상지대 교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송경재입니다. 네, 지금 윤석열 당선자의 행보 또 정책에 대해서 연일 언론에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또 인수위 인선, 구도에 대해서도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선인과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에 대해서도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국회에는 작년부터 첨예하게 대립했던 언론중재법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고 또 미디어 정책의 거버넌스 개편과 같은 다양한 과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새 정부가 구성되면 그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새로운 정책에 관심이 모이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미디어 분야 관련해서도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몇몇 부분에서는 벌써부터 정당 간에 좀 파열음이 들리고 있어 긴장 관계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언론계 내에서도 한편으로는 걱정과 우려,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언론노조와 충돌이 있었죠. 네. 윤석열 당선자가 언론노조가 이념적 편향성이 있고 친민주당이라고 한 것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에 언론단체와 노동계에서 반발을 했는데요. 대선 하루 전일 3월 8일 뉴시스에 언론노조, 신문통신노조, 윤석열 언론관 개탄, 아무리 정치를 벼락치기로 공부했어도 라는 보도에서 민주당 주도의 언론중재법 개혁을 막은 것이 바로 언론노조인데 친민주당적이라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네. 이런 사실을 두고 언론계에서는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보수 편향적일 것이란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당시 윤 후보가 언론노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을 보이기도 했었죠. 네. 그러면서 그 언론노조와 이제 신문통신노조는 그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하고요. 네. 윤석열 후보의 편협한 언론관과 적대적 노동관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할 정도로 격양되었습니다. 언론노조도 이제 성명서 발표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와 함께 그 서울지방경찰청에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디어스 3월 15일자 보수 언론단체 언론노조 고발 보도에 따르면 보수 언론단체 역시 언론노조를 허위 사실로 윤석열 낙선을 도모했다고 고발해서 복잡한 고소 고발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보통 과거에는 선거가 끝나면은 경쟁하는 정당끼리 고소 고발이 이어진 경우는 있는데 언론계가 이런 상황에 빠진 것은 처음이라서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네, 언론 현업 단체들이 벌써부터 아직 출범하지도 않은 이런 새 정부와 충돌을 보이고 있다는 게 좀 우려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아직 정부가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이 미디어 정책 전반에도 현 정부와는 굉장히 다른 기조를 보일 것이다 하는 변화가 좀 예상되고 있다고요? 네.
기존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미디어 정책과는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언론계 이제 핫 이슈죠. 언론중재법 개정안입니다. 네. 작년 8월에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고 9월에 본회의 상정을 시도했는데 당시 이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국민의당 그리고 언론계에서 반발하면서 상정을 철회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첫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언론 장악이라고 비판했거든요. 미디어오늘의 3월 14일자 그 인수위원장 안철수 일성 언론중재법은 언론장악 음모라는 제안의 보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민주당 정책과 충돌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네요. 윤석열 당선인은 언론중재법 개정안보다 가짜뉴스, 악의적 왜곡 등의 문제는 자율 규제를 통해서 해결되도록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도 좀 미궁에 빠진 상태입니다. 현재 172석의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할지 아니면 정권 초기에 그 협력적인 자세를 취할지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정권이 바뀌니까 미디어 시장도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학계 또 언론계의 의견 반응은 어떤가요? 아직은 구체적인 정책이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단편적인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그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 교수가 그 3월 14일자 미디어스에 기고를 했는데요. 네. 새 정부와 언론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협치와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이 기고문에서 언론이 권력의 입맛에 맞춰주며 좀 공생을 도모해서 권력과 언론의 후견주의적 관계 형성의 위험성을 경고했고요. 네. 그리고 언론에 대한 거친 인사에서는 그 주요 그 정당, 특히 이재명 후보, 그 윤석열 당선인 모두 그 언사면에선 비판받아야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당선인이 언론인 집단을 통째로 매도하는 접근법은 좀 지혜롭지 않다라고 이제 꼬집기도 했는데요. 네. 일부 윤석열 당선인의 미디어 정책을 자문했던 분들의 의견으로는 그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흩어져 있는 신문, 방송, 통신 등의 미디어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제안하기도 했는데 아마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조금 더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언론이 이제 권력의 감시자라는 그 사명이 있듯이 지나친 공생도 문제지만 지나친 적대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새 정부가 협치의 정신을 살려서 언론계의 한적한 문제를 좀 합리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네. 언론과 권력의 공생 또 너무 과한 적대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정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나 언론 노조와의 고소고발전 또 공영방송 문제부터 언론 거버넌스까지 이 미디어 산업 전반에 있어서 산적한 과제들이 정말 많은 것 같고요. 또 언론계의 인선 개입 문제도 새 정부에선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한 주간 좀 뜨거운 감자였던 게 여가부 폐지 관련 이슈였습니다. 윤 당선인의 굉장히 논쟁적인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당선 이후에도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이번 대선에서 가장 논쟁적인 공약이었습니다. 네. 찬성도 그리고 반대도 많았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선거공학적으로 특정 집단의 표를 얻기 위해서 국민을 세대와 성별로 갈라치게 했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한 공약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공약이 그 선거가 끝난 이후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시작은 공약 실천을 강조한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부터였는데요. 동아일보 3월 14일자 윤 여가부 폐지 묻자 역사적 소명 다해라는 보도에서 당선인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대선 공약대로 새 부처를 신설하겠다고도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학계와 언론계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 의견도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헤럴드 경제 역시 3월 14일자 여가부 폐지 현실화, 지원 끊길까 불안, 성 갈등 부추겨라는 기사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같이 다루었습니다. 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여성가족부가 단순히 여성 정책만 아니라 성평등, 그 학교 밖 청소년 문제,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 가족 지원, 다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헤럴드 경제에서는 그 한국의 성평등 수준이 아직 열악한데 과연 전담 부서가 없는 것이 가능할지 여기에 좀 의문을 표시했고 이런 그 부처의 부재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제 여가부가 실제로 뭐 정책 성과를 낸 게 없고 오히려 부족한 점이 더 많다라고 비판하면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그 언론 취재와 검증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 서울신문이 3월 16일자 윤 여가부 폐지 강조하자 전국 95개 여성 친화 도시 위상 흔들 보도에서는 2021년까지 전국의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41%인 95개 여성 친화 도시 사업의 축소를 우려했습니다. 그렇군요. 도시 이미지 제고, 그리고 여성가족 정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조례로 뭐 강제 조항은 아니어도 뭐 여성의 위원회의 할당이라든가 청소년이나 다문화 한부모 가족 돌봄 이런 여러 사업이 그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됐는데 좀 규모가 줄어들 것을 그런 우려한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우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당선인이 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낸 건 한창 선거운동 기간 중이었을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언론에서는 이제서야 이런 분석 기사를 내는 걸까요? 사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언론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저는 비판하고 싶어요. 네. 그동안 여가부 폐지 문제는 여러 차례 공약으로 나오고 그때마다 찬성도 있었지만은 우려와 걱정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사실 비판의 핵심을 잘 보면 이게 부처와 정책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사람의 문제인가 이게 좀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네. 여가부에 대한 비판은 크게 사실 나눠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가부가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데 실제로 크게 하는 일이 없다. 그리고 친여성 정책으로 오히려 남성 차별 정책이 남발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여성 정책이나 성평등 정책이 과연 그 몇 년 안에 해결될 일이라고 보는 것부터가 좀 무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성가족부의 사업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대국민 설득이 부족했었던 점도 지적해야 할 거예요. 사실 정부가 사업만 하면 뭐 하나요? 국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뭐 꼭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설득해야 하는데 여성가족부 입장에서 이 노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실효성 문제죠. 네. 네. 그리고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데 여전히 한국은 전 세계 성평등 지수가 최하위권이라는 거예요. 네. 여성이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아주 불평등한 나라라는 겁니다. 전 세계 성평등 지수를 지표로 나타낸 유리천장 지수라고 있는데 이게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가 OECD 29개 국가를 대상으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남녀 고등교육의 격차, 소득 격차, 노동 참여율, 그리고 정부 고위직의 비율, 육아휴직 현황 이런 걸 집계한 건데요. 2002년 조사 결과에서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29개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네. 과연 이게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하는 구조적 성차별이 없는 대한민국의 모습일까요?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여가부보다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일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비판은 사실 약간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이제 몇몇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제 성추행 사건 때 여성가족부나 일부 여성단체들이 입장에 환멸을 느꼈다는 비판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정말 비판받아야 하는 것인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조차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하니까 국민들의 비판이 당연히 거세졌겠죠. 그러네요. 결국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과 정치적 논란을
좀 자초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와 별개로 저는 우리 언론의 태도를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나올 때 일부 언론에서는 좀 선거공학적으로 뭐 이대남, 뭐 이대녀, 뭐 이런 프레임을 이용했거든요. 네. 이게 여성가족부의 문제가 뭐고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정책을 담당할 부처로서 좀 사회적 합의나 공론장의 역할을 언론은 해야 되는데 몇몇 언론을 제외하고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뭐 세대별, 성별 차이를 앞세워서 선거 유불리만 따졌다는 거예요. 네. 구조적이나 역사적인 접근은 없었고요. 그런데 언론에서도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야 냉정하게 다시 생각해보고 여러 문제점이 이제 발견된 겁니다. 네. 언론들이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를 좀 늦었지만 내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 정책 문제의 중요성, 그리고 성평등 문제를 여러 언론에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일부 언론에서는 좀 다루지 않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저 언론도 이런 여가부 폐지 공약에 편승했다고 봅니다. 합리적인 토론의 공론장을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언론이 나서서 이대남과 이대녀 이런 우리 사회의 분열과 성별 갈라치기로 뭐 포털뉴스 조회수를 올리고 그 언론의 기사파리에 그 앞장선 게 아닌지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에 우리 언론이 좀 편승한 경향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저희도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진아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평가하신 프로그램은 어떤 건가요? 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20분까지 방송되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3월 3일부터 3월 16일까지 청취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저도 잘 듣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제목에서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듯이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소식을 백과사전처럼 총망라한 프로그램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끔은 정보를 기피하고 싶은 마음마저도 드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이 프로그램은 생활을 위해 꼭 알아두면 좋을 두세 가지의 정보만 맛깔스럽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전해주는 진행자의 전달력도 명쾌하고 경쾌하게 느껴진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정세의 움직임들을 짚어주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용군 관련 방송이었는데요. 의용군 지원자 이근 씨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면서도 국제의용군이라는 우리나라에는 별로 익숙하지 않은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태상호 종군 기자가 출연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과 차후에 의용군 지원자가 받게 될 여러 불이익들까지 종합적 접근으로 다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사고의 숨은 원인을 짚어본 전문가 인터뷰나 새롭게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른 대통령의 광화문 집무실 현실화가 왜 어려운지 전직 대통령 경호부장의 입을 통해 들어보는 시간 등이 마련됐는데 평소에 이해하기 어렵고 궁금했던 점이 해소되는 인터뷰였기 때문에 청취율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혹시 아쉬웠던 점 있으셨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공약에 대해 전직 청와대 경호부장이 인터뷰한 내용 중에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분은 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지 또 청와대 경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는데요. 네. 청와대 경호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내용이라
처음 알게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채로웠지만 저런 내밀한 사항까지 방송에서 알려줘도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걱정스럽게 구체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진행자나 출연자는 조심스럽게 공개할 수 있는 선까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정보를 전달받는 청취자 입장에서는 살짝 마음 졸이면서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살펴볼 부분이 더 있을까요? 네, 프로그램을 흥미롭게 구성하기 위해 언어의 유희를 통한 재치 있는 장면과 줄임말 사용을 많이 시도하는 점이 돋보입니다. 신라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줄임말을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요. 신라고시라는 프로그램 내 퀴즈 제목도 그렇습니다. 더불어 퀴즈 문제를 낼 때 등장하는 배경음악이 우리가 익히 아는 장학 퀴즈를 연상시킨다는 점도 재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재치 있는 방송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3월 11일 금요일 방송에서 노동 문제에 관련해 부당 해고의 개념을 설명할 때였습니다.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적당한 양정 등이 갖춰지지 않은 이라는 설명이 뒤따르는데 다소 흥미롭고 코믹하기까지 한 퀴즈의 보기 예들을 감안할 때 부당해고의 설명 중에 양정이라는 단어 선택은 퀴즈 코너의 톤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알기 쉽고 청취자 눈높이에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퀴즈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한 답안 예시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부담해고와 부당해고가 나란히 보기에 나옵니다. 지면이나 화면을 통하지 않고 귀로 듣는 상황에서는 비슷하게 들려 구별이 쉽지 않았습니다.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사실 저도 원고로 보지 않았다면 부담해고와 부당해고가 헷갈릴 수 있었다고 느껴집니다. 자, 오늘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대한 시청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진아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